예.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시거나 이런 것들, 예. 저 뭐 바젤 협약, 뭐 BIS 이런 걸 어떻게 알고 푸냐 이런 건데 예.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오히려 누군가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는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불공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독해 능력이라는 거는 독해 능력 그 자체를 보는 건데 예. 누군가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영역에서 나오게 되면요, 그 사전 지식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또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저는 이 체제 하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전 준 킬러로 간다 해서 그러면 준 킬러에서 예를 들어 이과 공부를 좀 한 학생이 예를 들어 생물학의 어떤 고등학교 수준에 나오는 법칙이 만약 문제 나왔다. 그럼 그거 공부한 학생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전 지식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 얘기는 왜 대통령께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한창 예민한 이 시기에 난이도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왔느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냐는 거죠. 되게 투명하잖아요. 본인이 풀어봤더니 어렵다잖아요. 네, 자, 윤 대통령의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 문제 워낙 민감해서요. 학생, 학부모,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권 공방도 거센 상황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누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뭐 강하게 비판한 게 있나요? 이게 요즘 당에서 뭐 한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냥 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마디만 하면은 대서득필됩니다. 아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 없다. 며칠 전에 그 이철규 의원이 뭐더라? 고소독자에 대해 가지고 일타 강사. 일타 강사가 100억씩 벌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건 뭐 사실 범죄 수익인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렇죠. 야, 이거를 보수 정당에서 얘기해도 되나? 네. 이게 돈 많이 버는 사실 거. 플랫폼 경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강도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안에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1등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아서가 아니라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시장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승자 독식이라는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비유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거는 3,000원인데 결코 비싸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예. 근데 이거 유행하면요 몇십억 벌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거냐, 부당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냐, 이건 생각해 봐야죠. 아이돌 가수도 한 100팀 있으면 잘 되는 팀 한 팀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됐다고 볼 것이냐, 이게 보수의 가치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근본적으로 흔들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제 기획사랑 PD가 결탁을 해서 그 아이돌을 자꾸 무대에 세워주니까 성공하니까 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수능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수능 문제는 그 감금해서 이제 출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 그러면 누가 문제를 알려주거나 짜고 했다는 정황이라도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이러면 되는데 예. 지금은 내가 풀어보니 어렵다. 네, 내가 풀어보니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지금 수준이 공개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뭘 찾는데 문제 뻔한데 오래 걸리게 26일까지 찾겠다잖아요. 어려운 게 뭔지. 월요일까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접근법이라 가지고. 근데 왜 갑자기 수능 난이도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실 그 당시 청와대죠. 당과의 주도권 싸움을 할 때 이상한 걸 던진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한 대여섯 개 법을 패키지로 엮여가지고 경제 살리기법이라고 당에 보내요. 그 안에 보면 그 당시에 무슨 뭐 대한항공 부지 풀어주는 것 시작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경제 살리기인지 잘 모르겠는 것들도 있었는데 네. 네이밍을 그렇게 보냅니다. 경제 살리기 법이다. 당에서 처리해라. 야당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당연히 야당 안 받아주죠. 네, 그러면은 봐라. 정치권이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 갈아엎어야 된다. 요 논리가 성갑두고 등장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연금 개혁인 이런 것들 교조적으로 뭔가 내려오면은 그때 이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타협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었고 요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배실의 정치 낙인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약간 어느 정도 기싸움의 측면도 있다 보는데 저는 이러면에 보면은 뭐 킬러 문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킬러 문항 뭐 이래가 사교육을 없애자는 취지인데 반대한 놈은 역적이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법 몇 개 묶어가지고 이름만 경제 살리기 법안이다 한 다음에 여기에 반대하면은 너는 그럼 경제를 살리지 말자는 거냐. 요 정도의 수준으로 대화를 국한시켜 버려요.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필리버스터하고 난리 났던 것 중에 테러 방지법이 있죠. 테러 방지법의 내용이 뭡니까? 국민의 어쨌든 그런 어떤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장 없이. 영장 없이 살펴볼 수 있다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있던 법이에요. 그런데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그럼 너는 테러를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적 대화가 불가능해지죠. 그 대표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킬러 문항 이거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비판을 하면 그러면 약자인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자는 것이냐 이렇게 또 다시 또 이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사교육을 옹호하자는 거냐? 사교육을 옹호하는 거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를 이제 만든 이유는 수학 능력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표준화 시험이라고 하는데 스탠다다이즈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건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를 전제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세우기 시험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그럼 안 하면은 그럼 어떤 시험을 하자는 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절대 평가 전환이니 이런 것들. 자 2017년 18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 그때 지금 보면 수능에서 영어나 아니면 한국사 이런 것이 절대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절대 평가가 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과목 자체의 변별력이 사라지니까 거기를 버리고 이제 전부 다 국어 영역에서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처럼요. 어딘가를 그렇게 죽이면은 다른 곳에서 당연히 과다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무슨 해법을 내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킬러를 없애고 준 킬러를 늘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유형에 예. 킬러와 준 킬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풀려보니까 많이 틀리면 킬러고 적게 틀리면 준 킬러예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오히려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 응용형 문제를 없애겠다, 융합형 문제를 없애겠다, 아니면 두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킬러를 없애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킬러는 문제 자체에 독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난도 문제입니다. 뭐 BIC 비율 관련 비문학적인 지문 같은 거. 그렇죠. 비문학 지문에서. 근데 준 킬러로 가면은 그 유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간이 이제 적게 걸리는데 그걸 많이 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차이인가 싶고 예, 저는 이게 그러면은 준 킬러로 변별력을 가지겠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이걸 푸냐 못 푸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갈리는 거고 예. 준 킬러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사람과 시간이 충분해서 푸는 사람의 격차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교육적으로 어느 게 더 옳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고자 같은 경우는 준킬러 문항을 많이 푸는 학원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오히려 빨리 풀도록 사교육을 오히려 북돋아주겠죠. 기능화되는 거거든요. 기술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토플 시험이나 아니면 SAT 이런 데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학원에서 엄청난 기술들을 가르쳐요. 이제 보면은. 근데 킬러 문항도 사실은 기술화돼서 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돼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시거나 이런 것들, 예. 저 뭐 바젤 협약, 뭐 BIS 이런 걸 어떻게 알고 푸냐 이런 건데 예.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오히려 누군가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는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불공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독해 능력이라는 거는 독해 능력 그 자체를 보는 건데 예. 누군가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영역에서 나오게 되면요, 그 사전 지식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또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저는 이 체제 하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전 준 킬러로 간다 해서 그러면 준 킬러에서 예를 들어 이과 공부를 좀 한 학생이 예를 들어 생물학의 어떤 고등학교 수준에 나오는 법칙이 만약 문제 나왔다. 그럼 그거 공부한 학생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전 지식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 얘기는 왜 대통령께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한창 예민한 이 시기에 난이도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왔느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냐는 거죠. 되게 투명하잖아요. 본인이 풀어봤더니 어렵다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육모를 풀어봤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본인의 진지한 고민이 계신 거죠. 그건. 그럼 근데 말은 3월부터 했던 고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제가 모르겠고요. 교육개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인데 교육개혁에서는 하나 던지려고 그러는데 사실 예. 그렇잖아요. 이런 원인을 딱 따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다 공범이야. 나라부터 학교부터 저 사관부터 우리 부모까지 학생까지 다 공범이거든요. 복잡한 문제인데 예. 해법이 없잖아. 그럴 땐 간단하게 범인을 잡는 거야. 딱 킬러 문제. 근데 이걸 내는 놈들이 있다. 유탁이 됐다. 그러니까 걔네들 수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해서 털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100억, 150억 뭐 이렇게 벌어 일타 라고 강사. 하면 이제 반감이 생기잖아. 그 혐오 감정을 갖다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들을 갖다 처리하게 되면은 사실 문제는 원인은 해결이 안 됐는데 범인 잡아서 해결하면 마침 문제가 풀린 듯한. 그래서 교육개혁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러니까 정치적 슬로건으로 또 진행하다 하나, 보니까 이제 실제로 또 수능 출제했던 분이 해당 경영을 내세워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갖고 강남의 대형 학원, 전국 입시학원에 판매하는 게 드러났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교육 입시 카르텔 아니냐? 아니 무슨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과학고 출신이기 때문에 예. 가끔 저희 과학고 선생님들이 출제위원이 많이 잡혀가거든요. 감금돼 가지고 이제 몇 달 뒤에 풀려나고 이래요. 예. 저희 수업하다 갑자기 사라져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럼 이분들한테 무슨 평생 자리 보장 해줬습니까? 수능 한번 출제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뭐 연금을 받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퇴직하고 나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걸 전관 예우라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현재 수능 출제한 분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지를 반영해 출제했다 이런 정황이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카르텔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수능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지금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문제지나 이런 거 파는 분들 아니면 인터넷에 강의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 중에 보면 과학고 교사 출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다 카르텔입니까? 그냥 퇴직하고 할 일을 하는 거지. 예. 월요일 날 이주호 장관이 그 킬러 문제 공개하겠다. 그리고 일단 또 설명도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 굉장히 많은 분들 우려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할게요. 그 지금 이제 언론에서 타이틀 뽑을 때 자극적으로 뽑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서울대생도 못 푸는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가장 어렵다는 문제 정답률 28%였어요. 서울대생은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자극적인 구호만 남아 있을 뿐 무엇이 카르텔인지를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자 그럼 또 여기 갑자기 채널 켜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 사교육을 그럼 늘리자는 거냐, 사교육의 현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자는 거냐 이런 거는요. 이런 논의가 제일 이런 상에서 쓸모없는 논의입니다. 아무도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 해법이 적합하냐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하는데 꼭 이런 데 보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야 그럼 이준석 너는 사교육을 늘리자는 거냐 이 자식아 이러면서 드자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제발 그런 거 제거하고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사교육비 절감으로 될 것이냐에 대한 현실적 효용을 논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수능을 절대평가하고 뭐 이러면 자격시험화하면은 예. 과도한 경쟁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었죠. 영어랑 한국사에서 경쟁이 줄어드니까 그게 국어로 넘어가고 수학을 시험 범위를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국어로 넘어가가지고 국어 난이도를 높이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선의와 효율적인 정책은 다릅니다. 선의는요 그냥 착한 발 동동 구르는 마음이고요. 예. 정치와 정책을 잘하는 데는 발 동동 구르는 마음 또는 착한 척하는 것 이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러한 논란 속에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물러났고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도 경질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얘기는 이게 3월부터 이거 킬러 문항 줄이라고 했는데 불응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저는 그 아까 말했잖아요. 선의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마음, 예. 선의. 누가 이게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그래 나쁜 놈들 사교육비 줄여야지. 여기까지는 이제 뭐 선의는 아무도 의심 못 해요. 길 가는 아저씨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그럼 그다음에 이 정책이 효율적일 것이냐?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이 시험 문제 변화가 잘 됐다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쉬워졌네라고 하면 잘 된 건가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 대학 더 잘 가게 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진짜 시험이 출제됐을 때 그때가 이 평가의 잣대가 뭘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실제 수능 봤을 때 이 결과를 난이도 두고 정말 또 이 어떤 난리가 펼쳐질까 이것도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이 연출되는 저는 그래서 거죠.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 정도는 예.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수행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처럼 이렇게 격상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저는 잘 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다들 나와가지고 어차피 입시 끝나면은 나 대학 갔다 못 갔다 원하는 데 갔다 못 갔다 이거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대통령님 덕분에 내가 갑자기 좋은 대학을 가게 됐어 이런 사람이 나올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제로섬 게임 같은 경쟁의 본질적인 구조는 그대로인데 뭐 수능 난이도 이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교육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막 사교육시키는 건데.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교육비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면요. 저는 당장 수능 시험에서 제2외국어 같은 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제2외국어 같은 이게 거. 얼마나 피상적인 교육입니까 지금. 제2외국어 옛날에 보면 요즘은 아니지만은 상대평가 막 하던 시절에는 제2외국어 중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이 아랍어였어요. 하는 사람이 적어서. 아니 그 찍어도 3등급 나온다고 그러니까. 67%인가 신청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5만 명이 막 아랍어 시험 보고 이랬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아랍어 수준이 올라갔습니까? 근데 그거 하느라 문제집 한 권 사보고 강의라도 한번 들었으면 차라리 그 비용을 줄여주시라. 지금은 물론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뭐 베트남어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좀 바뀌긴 했지만은 현실로 바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그런 거예요. 애들 시간 낭비도 없애고. 왜냐? 제2외국어는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진짜 가르칠 게 없고 이럴 때 뭐 그때는 다 저보다 윗세대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저희 세대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골라가지고 수학 겉핥기식으로 하는 건데 저도 독일어 했습니다. 이게 외국어에서는 예. 이런 거잖아요. 보통 영어를 하니까
이게 제2외국어의 개념이 있는 거 우린 제3외국어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과도한 학습 부담이고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제2외국어 들었다고 해서 밖에서 유창하게 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오히려 예. 고등학교 때 취미생활로 뭐 일본 애니 보고 많이 보고 이런 애들이 일본어 더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제2외국어 정도 되는 것들은 문화적으로 내가 관심 있고 이럴 때 내가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학문인데 예. 이걸 깔아놓고 가니까 이런 게 부당한 사교육 지출이죠. 있으면은. 이런 건데 이제 국민의힘 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이제 86 운동권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을 주도했다. 그래서 또 비난의 화살을 또 운동권 혹은 아니 그거 이제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 아닌데요. 틀린 얘기 아닌데요. 20년 전 버전으로요. 20년 전 버전. 저 옛날에 여기 목동에 월천중학교 나왔는데 그때 여기 학원가 돌아다니면요. 뭐 자기가 옛날에 운동권이 있다고 하면서 무슨 계량한복 입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제가 계량한복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두 그룹이 있는데 네. NL학원하고 PD학원인데 그건 NL학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열심히 교육받고 저는 보수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좌편향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시험 막혔다 그래서 할 일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학원 강사하던 시절이 있는 거고 예. 요즘은 예를 들어 지금 보수 정당에서 공격하는 무슨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약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 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세금 많이 때리겠다는 이재명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한한 게 예. 실제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넓혀갖고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예. 데들은 사실 싼 가격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운동권 출신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하고 예.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하겠는데 N수생들 양산하면서 굉장히 비싼 교재비로 의대 집중 양성반을 만들어서 한 달에 300, 400, 500, 600, 700씩 내면서 다니는 학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조용해. 왜냐하면 이 그룹들은 그 다음 세대들이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적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누군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일타 강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제 예. 고등학교 선배도 있고 아. 서울고등학교 출신이면 뭐 잘 나가죠. 그런데 뭐 그 안에 보면 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은 저랑 나이 차도 많이 안 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 얘기거든요. 20년 전에 왔을 때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갑자기 학원에서 강연을 해달라 그래. 아. 그럼 옛날 그 운동권 인연이죠. 거기서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논술 경향이 달라. 민족 문제를 강조하는 NL학원, 개그 문제를 강조하는 PD학원이 있는데. 학원마다 뭐 아니 그때 뭐 저런 분이 지금 학원 가면 적응 못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뭐 일타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운동권 출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더라고요. 지금 그럼 만약 이념화된 분들이 가가지고 아. 이렇게 애들 가르치면서 계량한복 입고 무슨 뭐 대통령 욕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럼 바로 애들이 녹취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아하. 우리 선생님 좌빨이다 이러면서 아하. 올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세상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세상 아닌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다. 또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 이 발언이 있을 때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어제자로 강남과 목동과 분당도 격전지가 되었다고 한다. 잘하면 수성구도. 지금 이제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맥락에서 올리신 건지 해석이 분분한데 이거 저자의 해석을 자 듣겠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볼게요. 냉정하게 강남 을은요 전현 의원이 된 적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학원가 많은 동네입니다. 강남 병어구 을이. 아, 예, 강남 갑이 이제 압구정 청담이고 거긴 좀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 예. 그러니까 강남 을 병은 좀 이제 좀 다른데 예. 을은 언제나 격전지예요 원래. 그리고 그 여기 목동. 목동이 이제 양천구. 양천갑인데 예. 양천갑은 지금 현역 의원이 2대째 황희 의원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격전지 맞아요. 그 뭐 볼 것도 없고 수성구가 아마 대구 전국에서 수성구. 교육열이 제일 센 곳일 겁니다. 예. 근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계속 무소속이 되고 아. 여기는 대구에서도 상당히 인물 보고 가는 경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성에 만약에 우리 수성하면 떠오르는 민주당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예. 이런 분 나가면 격전지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선거를 앞두고 예. 이제 이런 큰 전략을 걸 때는 사실 영향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아까 말했죠.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못 풀고 어려운데 이걸 고등학생이 푸는 게 말이 되냐. 거기까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연속 기술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연속 기술이라 하면 100억 벌면 뭐 초과 수익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이 연속기가 상당히 지금 지지층한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유를 강조하시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 제한이 될 수 있는. 원래는 그게 이제 국힘 쪽에서 민주당 사람들 비판할 때 썼던 논리잖아요. 부자들을 악마화한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원래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강남 좌파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남에서 이제 신흥 부유층, 돈을 많이 버신 분 중에 이제 세대는 달라가지고 마인드가 조금 보수적 마인드가 아닌 분들, 뭐 예. 이런 분들 강남 좌파라 그러는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특징적인 거는요. 예. 강남 좌파라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보수층으로 이전이 됐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전문직이 많죠. 예.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뭔가 부모의 유산이나 이런 거로 성공한 분들이라기보다는 자수성가형이다. 본인들 스스로는 적수공권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생각해요. 개천용리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층이 이전됐다가 예. 이번에 이게 상당히 동요를 일으켰어요. 아, 이 사건이 예, 그냥 킬러 문항. 아니요, 100억. 초과 이익에 아, 일타 강사. 예,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적폐로 찍히는 거냐 뭐 이런 거.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윤상현 의원도 일타 강사 악마하면 안 된다. 이게 진영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교육에 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실 대한민국 그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지금 대학교 초년생인 사람들 중에 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이름 10명 대라면 못 되는 사람이 한 95% 이상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타강사 이름 대라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본인 다니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이름은 모르지만 현우지는 안다. 그건 알겠죠. 어떻게 본인 고등학교 선생님 모릅니까? 아, 실제로 어떤 선생님이 라디오 방송 나와서 그런 말씀까지 심지어 하시더라고요. 유타 강사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네. 그냥 연예인이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엔터테인먼트의 규제들이라고 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일타 강사가 되는데 이유가 있구나. 이게 단지 외모도 관리하세요. 그 외모도 있고 저는- 그다음에 센스라든지 하여튼 예능 감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도 이제 예. 교육 개혁을 얘기하셨으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지금 보수 정권에서 계속 개혁이 이제 약간 산발적으로 흔들리는 그러니까 발언 하나에 너무 집중하고 이런 게 있는 경향이 그렇죠. 저는 인재상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세우고 가야 된다 생각해요. 인재상. 예,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 대학 다니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교수들이 위키피디아에서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숙제를 하면 빵점 줬어요. 근데 4학년 때쯤 되니까 위키피디아의 권위를 좀 인정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챗 GTP에 대한 그러한 혼란은 비슷하게. 뒤집어 이런 거. 1학년 때는 구글 검색을 할 때 애들이 잘 못했는데 4학년쯤 되니까 구글 검색을 잘하는 것, 도서관에서 책 찾는 것보다 그게 더 필요한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애들이 그걸 연마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육에서도 보면은 먼저 대통령께서 한번 교육 인재상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보세요. 말로는 반도체 어쩌고 하면서 융합형 인재를 키우겠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수능에서 융합형 문제가 나오는 건 안 된다잖아요. 지금 보면은 킬러 문항이니까. 킬러 문항이라는 게 아까 말했죠. 킬러 문항은 난이도에 담은 거고 유형별로 지금 대통령께 지적하신 건 융합형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문제에 비문학 지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문제의식 갖고 계신 건데 예. 그럼 이런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배양해야 될 능력이 그러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먼저 그게 서면은 자 그럼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평가 체계에 반영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교육 과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평가 체계도 바꾸자. 요 정도가 국민들은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2, 3년 정도 그런 교육 체계 변화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뭐 너무 제 생각에 성급하게 간 것도 있지만은 둘째로는 방향성이 그래서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킬러를 빼고 준 킬러를 늘리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거기 달라붙어 싸우고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네. 과학고, 자사고, 외고 존치는 어떻게 보느냐. 사실 또 저기 들어가는데 또 입시 학원들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오히려 또 저게 늘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사교육비는 제가 이제 과학고를 경험했으니까 예. 말씀드리자면요. 의외로 과학고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기숙사 학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교육을 많이 하는 인간의 심리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도 사교육비를 두 가지로 갈라서 생각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나 나이 어릴 때 우리 아이가 마땅히 보육의 대상인데 보육을 할 만한 길이 없으니까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음악 학원도 보내고 이런 것들 컴퓨터 학원도 보내고 요게 하나의 사교육의 비용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입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사교육의 비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육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두 번째는 대신 이제 여기서부터 공포가 지배하는 시기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대학을 어디 가느냐가 내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불필요한 투자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줄여야 된다는 것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학교 영역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 그냥 그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순천 가서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지방에서 지방 명문고라는 것이 있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생각도 하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좀 광역화해가지고 지금 이제 과학고는 이과 명문고로 존재하거든요, 지역별로.
근데 그 지역별로 좀 그런 지역의 인재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지역 교육이 황폐화돼 가고 있어요. 특히 지방에서. 네, 저는 그런 것들도 한번 그건 생각해보겠다. 그런데 외고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고에 대해서 뭐라 하면 너 과학고 출신이야 그렇지라고 항상 욕을 받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외국어 고등학교는 애초에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독일어과, 뭐 영어과, 일어과 뭐 그렇죠. 이게 근데 문과 수월성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서 운영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문과 수월성 교육이라면? 그러니까 문과에서 잘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아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생기죠. 과학고는 그런 충돌은 딱히 있지 않아요. 의대 가는 애들 때문에 문제 생긴 거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고를 오히려 좀 할 거면 확대 개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과 명문고 형태 확대 개편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어 인재로 이제 못 박아놓고 설립된 학교에다가 다른 기능을 자꾸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고 유학번은 국제학교 역할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문과 수월성 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 근본적으로 문이과 나누는 것도 없애야 된다는 사람인데 아하. 이런 건 나중에 제가 혹시 큰 선거 나가면은 큰 특집 선거. 방송하겠습니다. 큰 선거라면 대통령 선거를 말씀. 큰 선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교의 등급이 나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등급보다는 저는 아까 말했던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전 지방부터 이번에 저 책에도 읽었었는데 그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지금은 그 기숙사 학교 같은 것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교 이제 학점제를 하자 그러잖아요. 학점제의 기본 조건이 뭡니까?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리서치해 보니까 경상북도의 문경 이런 데 가보면요. 한 학년이 17명이에요. 근데 뭘 개설합니까 과목을. 그러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지역에 한 3-4개 군에 있는 학생들은 모여가지고 적어도 한 학년에 한 200-300명 정도 되는 학교를 몇 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시기가 왔다 보고 도시 가기 전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교육의 영향을 확 늘리는 것. 그러니까 사실 아까 기숙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애들이 다 기숙사 단체 생활하고 못 나가고. 못 나갈 뿐더러 그냥 시간 효율적이에요. 학교에서 뭐 추가 방과 학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내신이 내실화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문경의 학교는 17명이 한 학년인데 여기 1등해도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벌충하기 위해서 자꾸 무슨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지 전형이 다양화되거든요. 저는 학교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때가 되었고 저는 특히 지방 교육 문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요즘 순천 가 있지만은 이런 걸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전 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네. 교육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이제 교육 얘기하니까 정책 얘기할 때보다 훨씬 더 연설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숨 좀 쉬면서 YS님이 말씀하세요. 대표님 숨 좀 쉬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 3087님은 저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이준석 대표 지지하고 싶어집니다. 이거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그거 딱 발췌해가지고 보수 유튜브에 나옵니다 오늘. 민주당원이 지지하는 이준석 이렇게 해서. 그 대표님께 잠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이제 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체제 리더십 평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전임자로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원래 여당 대표는 존재감 없어요. 여의도 출장소 꾸리표 뗐습니까? 이건 김기현 대표님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 그런가요? 결국에는 당 대표, 여당 대표의 공간은 그 대통령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허락한 공간 하에서 움직이는 게 여당 대표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공간은커녕 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대통령이 열어주겠다 달린 거고, 김기현 대표는 저랑 같이 일해봤지만은 공간이 더 열린다면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근데 공간을 최소한으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뭐 오늘도 보니까 청바지 입고 뭐 이거 하고 하셨던데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애초에 김기현 대표가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 이런 걸 하기에는 저랑 이제 원내대표 대표로 있을 때도 김기현 대표의 장점은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안정감 있게 판단하는 영역이 전문 영역이에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내 여러 의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조정자가 되는 게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김기현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인데 지금 조정을 하실 게 없어요. 조정하실 게 없다. 뭘 조정합니까 지금? 그 서진 정책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대표님이 물론 이전에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서진 정책을 열심히 하는 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당 대표 되고 나가지고 예.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그때 김도우 의원님이 계셨는데 예, 그렇죠. 그때 제가 순천에서 이제 그때 갔는데 김도우 의원이 쓱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김도우 의원이 그 순천의 웃장 이제 제가 딱 걸어가는데 예. 뭐 보통 이제 정치인들 같이 가면 대표 옆에 서려고 와가지고 앞에 하시는데 김도우 의원이 저 뒤에 한 50m 뒤에서 쓱 뒷짐지고 걸어오시더라고요. 정책위 의장인데. 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뒤에서 봐야지 대표가 먹히는지 알아. 지나가 보면 뒤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정치인 지나가면 앞에서는 아이고 TV 나오시는 분이네 이래요. 근데 지나가고 쓱 지나고 나면 보면 뒤에서 이제 아이 저놈 말이야 이런 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우 의원님은 그만큼 센스가 있으신 거죠. 뒤에 쓱 걸어오시면 보더니만은 전라도에서도 우린 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김기현 대표도 서진 정책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준석, 김종인 체계에서 했던 브랜드를 답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벗어나지 같아가지고.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이제 공천 문제 굉장히 관심 많고 김 대표에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 그 대통령과는 소통 많이 한다. 1대1 대화 한 10번 이상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자였으면요. 예. 아마 당에 출입 금지됐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자하셨으면 제가 원래 말꼬리 잡기 잘하잖아요. 예, 예. 날카로운 질문. 그 두 가지를 병합해서 만약에 들었다면은 예. 전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검사 공천에 대해서 소통해 보셨습니까? 아하. 그게 융합형 사고입니다. 그렇네요. 아하. 두 개를 묶어가지고 복합형 질문을 던지는 거죠. 킬러 문제예요. 킬러 질문. 아니 그게 융합형 문제고 언론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검사 공천 없을 것이다. 나 평소에 대통령과 많이 소통한다. 그럼 6개 엮어가지고 검사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과 평소에 소통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예. 그걸 풀 수 있으면 김기현 대표가 굉장한 정치적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대답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의미에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수학력 시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게 언론고시에도 나와겠죠. 지금 뭐 TK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나갈 거다. 네. 그다음에 친박계로 통하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도 뭐 나올 것처럼 얘기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속 조정수석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도 몸을 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뭐 어떤 것 같아요? PK와 TK는 묘한 관계입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는 영남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묶이지만은 이런 미묘한 지역 간의 경쟁 의식 같은 것들이 분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뭐 저는 건전한 경쟁했다 봅니다. 뭐 가덕도 공항과 밀양 공항 이런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결국 TK, PK는 지금 지역의 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흘러갈 텐데 소위 TK는 지금 지역에 큰 정치인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유승민 의원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TK의 맹주가 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래 나름 지역에 명망이 있지만은 그래도 TK의 맹주라는 타이틀을 가질 정도의 위치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거의 TK 초선을 바꿔버리면서 TK 의원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내 거의 숫자 채우기에 많이 사용되고 연명장 쓰면 이분들 제일 많이 쓰세요. 네. 연판장 돌리면. 예, 연판장 돌리면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큰 정치인에 대한 갈구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말인즉슨 내가 이 사람을 이번 한번 밀어주면은 이 사람이 적어도 전당대회 당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대권 후보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조금은 지역에서 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님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유도성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융합형 질문 하라면서요. 그래서 내 지금 거치에 대한 건 안 돼. 국민의힘이 이제 공석인 당협위원장 36곳의 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는데 대표님의 노원병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무슨 그런데 저는 노원병, 이준석, 공천, 청신호 뭐 이런 거 기사 나온 거 보면 웃긴 게 이게 지금 누가 보면 강남 나가는 사람 갖고 그런 줄 알겠어요. 공천 이꼴 당선인 지역에서 지금 이준석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뭐 대단한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게 물론 당에 공천을 받아가 출마한다는 거는 큰 혜택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와 별개로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을 어지르고 치우면은 그게 그냥 잘한 거냐, 당연한 일을 한 거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
제가 지역구 당협위원장이었고 제가 그냥 몇 년째 관리하고 있던 곳에 제가 공천을 받는 듯 한다 하더라도 그게 특혜냐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예, 자기들 안에서 이제 쿵짝쿵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가람 최고위원 네. 이제 천하람 위원장에 만나자 이러고 했건 자체가 네. 이제 이준석 대표와 당과의 관계가 뭔가 좀 이제 좀 풀어보자는 화해의 제스처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뭐 이분이 그런데 뭐 김가람 장모 최고위원이랑 누구 딴 어떤 분이랑 해가지고 예. 뭐 천하용인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모의를 했었다고 다른 분이 이제 방송 나와 증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뭐 차치하고 갑자기 왜요? 아 갑자기 왜? 그 유승민 의원이 2016년 공천 네. 받을 때 네. 소위 말 영도딸이 올라가던 그 상황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이 끝까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무소속 출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에 대해서도 끝까지 공천을 주지 않는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나면 딱 저는 뭐 지난번에 다른 방송 갔더니 뭐 제가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기사 맞아요. 뽑아내던데 기사 뽑았어요. 그거는 뭐 그거로서 좀 다급한 것 같고 저는 일관되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꼭 유승민 의원 시나리오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장난을 치려고 한다면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유승민 전 의원 사례처럼 뭔가를 한다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뭐가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유승민식 대처, 유승민에 대한 그래서 아까 대처. 융합적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구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열어놓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도 황보승희 의원이 이제 탈당하고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부산도 네. 이제 친윤 인사들 공천 핵심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40년직인 검사 출신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이제 하태경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 해운대 가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 선거는요. 부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상당히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아하.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어놓은 게 몇 개 있잖아요. 이건 성과가 대통령 본인에게 직결됩니다. 엑스포도 역시 부산 네. 엑스포 역시. 그 발표가 언제 나오나요? 11월이죠. 11월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2030 부산 엑스포는 부산의 큰 기회인 거 맞습니다. 저도 그리고 유치를 희망합니다. 예. 기원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2030 부산 엑스포에 상당한 기대감을 지금 이제 줬기 때문에 예. 결과가 좋으면은 당연히 그 승세를 타고 원래 저희가 서부산은 약하고 동부산은 강하거든요. 그 서부산 지역까지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부산 엑스포라는 게 이제 북한이나 이런 쪽에 원도심 쪽에 예. 기대감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에 영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쪽에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 좀 기대하고. 다만 안 좋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당한 고전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뭐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부산에는 이미 민주당의 전재수, 박재호 그리고 뭐 김혜로감, 민홍철 이런 인들처럼 이번에 당선되면 뭐 3선 되시고 4선 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지역에서 이제 하나의 정치 핵이 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러면은 속된 말로 잡으려면은 굉장히 이제 공을 들여야 되고 어떤 보수 입장에서도 센 분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송영일 전 대표와 네. KBS 나가셨잖아요. 네. 두 분이 이제 같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 이제 나가실 때도 보면 여당에서 그 두 분 섭외 당장 취소하라. 네. 그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모든 방송 섭외 다 하겠다 해서 우리 저희 방송 나와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멱살 잡은 거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그 어떻게 그 섭외가 들어온 거죠? 원래 그 KBS 네. 더 라이브. 원래는 이제 사실 여러 이제 민주당 인사들 얘기를 하면서 예. 같이 한번 토론해 보지 않겠냐.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민주당에도 별로 뭐 제가 본 의원들 중에 정상적인 얘기하는 분들 별로 없어가지고 다 이제 보면은 과거와는 다른 기회에 발언하고 계시고 선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원로분이랑 좀 하고 싶다. 뭘로 네, 저는 예를 들어 야당 쪽에 보면 존경받는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큰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그쪽에서는 좀 아마 재미를 위한 기획을 위해 가지고 그 송영길 전 당대표 둘을 좀 데리고 온 게 어떻겠냐. 근데 현역으로 두 분 계실 때도 자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 전무후무할 것이다 했는데 예. 저는 항상 정치하면서 이상향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영국의 이제 수상이 야당 대표와 함께 야당 지도자와 함께 즉석 설전을 벌이는 맞아요. PMQ라고 하는 Prime Minister's Questionnaires,라고 하는 그거를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대본 한 장 없이 그냥 앞에서 화술로 겨루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저는 이제 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송영길 대표랑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송영길 대표도 이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조건이 두 가지가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뒤에서 누가 그걸 막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김기현 두 대표의 TV 토론은 왜 성사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조건 둘 다 성립 안 할 겁니다. 아, 예. 누군가 맡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면은 몰라도 화술은 좋게 평가합니다. 예, 그게 이제 화술은 괜찮은 편인데 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올수록 사실관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기축통화국이 된다 뭐 이런 거 예. 아니면 뭐 그 수직이 착륙기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하셨지만 화술 자체는 대중적으로 먹히는 화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반대로 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말씀을 틀린 말씀하지는 않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모를 것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런 편인데 화술은 아무래도 좀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합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고 서로 합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본인의 출연이 단독 결심 사안이 아닐 겁니다. 용산. 용산에서 누군 뭘 하지 않더라도 눈치 볼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확 좀 성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눈치 그 보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안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대구 경찰과 충돌을 했었고 또 오늘은 또 압수수색 그 선거법 위반 관련 사안으로 오늘 이제 대구시청에 또 대구 경찰이 오면서 굉장히 지금 홍 시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더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속으로는 웃고 계실지도 몰라요. 홍준표 시장이요? 예. 왜 웃고 계실까요? 원래 대구시장 그 전에 4년 동안 권영진 시장 하실 때 기사 나오는 거는 권 시장님이 그때 뭐 약간 갈등 상황에 넘어지신 거 외에는 안 나왔거든요. 왜 쓰러지시고 뭐 예, 이렇게 그거 외에는 안 나왔거든요. 홍 시장님은 한 달에 2번씩은 제가 뉴스하면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앙 언론의 집중 예, 조명을 예, 받고 예. 있다. 물론 이게 홍 시장님이 무슨 뭐 관종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일을 잘 만들어내신다라는 취지인데.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그 퀴어 축제라는 젊은 세대에 상당한 관심을 끄는 주제에 있어가지고 예. 홍 시장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얹으신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홍준표 대표의 능력이자 저는 이번에도 아주 싫은 기색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예. 나는 다음 대선 나간다는 말 한 적 없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또 대구 경찰을 향해서 물어본 적도 없는데 대선 나가신 거를. 그러니까 이게 영장에 써 있었대요. 야. 영장에 이제 영장에 허위 사실 기재했다라고 예. 본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뭐 제가 그냥 봤을 때 시장이 유튜브를 치적의 홍보에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수사 사안으로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홍 대표님도 뭐 그렇게 긴장감보다는 그냥 긴장감보다는 예. 이게 근데 뭐 시청을 압수수색할 만한 사안인가?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보면은 뭐 물론 당연히 경찰이 뭐 약속 대련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예. 저는 좀 그다지 홍 시장님 뭐 위협을 느끼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저는 뭐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뭐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 진영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외에 뭐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많이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게 있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 이제 법원에서 그 판단 내린 판사분은 예.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왈가왈부의 대상이 되긴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어차피 한상혁 그 위원장이 예. 본안 소송을 걸었을 거거든요. 가처분 걸었다는 거는 그래서 맞- 그거를 맞죠. 통해서 그분의 명예가 뭐 회복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법원이 이제 판단한 걸 존중하는 게 맞죠. 그 윤 대통령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이제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 가처분 기각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이동관 전 홍보수석하면 이게 이분이 이제 언론 장악, 그 언론 탄압. 그래서 오늘날 MBC 기자들을 저 지경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런 분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이동관 특보죠 지금. 이동관 특보가 사실 그 외에도 많은 요직에 거론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신임 받으시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동관 특보의 언론 정책이 뭔지도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예.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계실 때는 청핵관이라는 단어를 만든 분이 이분이거든요. 아하. 제가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아하. 어디서 모티브를 따온 거냐면은 청핵관이었다. 자꾸 청와대에서 어떤 분이 핵심 관계자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핵관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익명 인터뷰로서 전국을 주도하셨던 분인데 그 다음에도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언론계에서 그분을 싫어하는 이유는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그때랑 달라졌다를 표명하시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때와 똑같은 방향성을 답습하겠다는 건지 지금 여당에서 이제 보이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때와 다르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오히려 신뢰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방송 이용호 의원이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서 좀 센 사람을 보내는 맥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게 어차피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예. 그때랑 비슷할 거니까 우리는 골랐다 뭐 이래버리면은 다소 여론을 좀 반전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동관 특보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 어떤 방향성을 가질 거냐는 임명특권부터 풀어내야죠. 장재원 의원이 지금 이제 과방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을 좀 끌면서 오히려 또 청문회 없이 또 막 그 임명이 진행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막 예측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재원 의원의 활약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장재원 의원이 원래 방송통신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네, 그 아, 정책에 그런가요? 대해서 제가 방송통신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아마 역할이 있어서 그 자리를 맡으신 게 아닐까. 역할이 있을 것이다. 네, 아마 이번 아하. 성문을 순탄하게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라는 취지에서의 임명이 아니었을까. 아하. 임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허. 자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고. 음. 뭐 저는 근데 어차피 청문회는 야당의 무대입니다. 음. 예를 들어 이동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올라온다 하면은 예. 아까 말했던 정책 검증과 또 소위 학폭 논란으로 대변되는 그 도덕성 검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야당이 풀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론이 잡히는 거지. 저는 요즘 청문회 보면 그렇게 기대도 안 하는 게 뭐냐면 야당도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청문회를 한다고 보기보다는 대정부 질문만 봐도 헛발질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오히려 이동관 위원장 임명을 만약 강행한다고 했을 때 야당이 이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동관 위원장의 이력은 다 알아요. 국민들이 이제 하도 그렇죠. 얘기해가지고 그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방향성 정책 검증 같은 데 있어가지고 세게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방향성. 네. 저는 오히려 그럼 자녀 학폭 논란은 더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거대로 문제죠. 아, 그거 제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예. 이미 다 올라와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문제는 신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 그것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차피 청문회라는 것이 임명 강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대통령이 그냥 바로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여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께 소상히 검증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거 계속 물고 얘기해봤자 똑같은 반박하고 똑같이 그냥 서로 들은 채 못한 채 그냥 넘어가는 청문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뭐 혁신이도 꾸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것 같나요? 이 웃음이 많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대표가 보통 권위가 있을 때 예. 자기 대신에 싫은 소리라고 좀 누구한테 권위를 실어주는 거거든요. 비대위도 아니고 혁신위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그러니까 권위가 서야죠. 그러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발족시킨 혁신위가 힘을 받으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예를 들어서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공천 문제에 대한 정권을 논의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야죠. 그런데 그거 없이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번에 벌써 이제 중진 의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계파별로 무슨 혁신위원 안배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좌초시킬 겁니다. 어떻게든. 누가 좌초시키죠? 중진 의원들이 이런 쪽에서 아하. 어차피 비명계. 어차피 혁신위라는 거는 많은 혁신안들을 의총이나 아니면 부의해가지고 그렇죠. 표결하자 할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강한 그립을 가지고 이걸 지원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뭐 의원들 들여보는 문제는 김은경 위원장 쪽에서 강하게 거부해서 한 사람 딱 받고 끝내는 걸로 마무리 지어놓긴 했더라고요. 다행이죠.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 거기서 개파별 배분했으면은
혁신은 가지도 못하죠. 자, 한 20초 남았는데 예. 대표님 이제 제3신당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예. 금태섭 의원 준비 열심히 하고 양양자 의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양양자 의원이 무슨 뭐 현역 5명 의원 정도는 나를 쫓아온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던데 예. 아니 그런 말씀을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말 들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뢰도를 좀 낮춰보는 경우가 있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소식이 안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